예, 20대 총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이해서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 단일화 여부, 이번 선거에서 역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총선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면 그 투표용지가 인쇄된다고 하는데 네. 그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을 건너가려고 물 주변을 갖다 어정거리죠. 서성거립니다. 예, 급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급해요. 없죠. 근데 내일부터 이제 보면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 쭉 돼서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오늘까지 만약 후보 단일화가 돼서 용지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양문석과 황태순 후보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면 양문석 난에는 사퇴하고 딱 찍힙니다. 꼭 내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럼 뭐 황태순이 찍히다. 어제 또 황태순 사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양문석 사퇴할 사퇴가 수도 있고. 있는데 사퇴가 찍히니까 가서 헷갈릴 일이 없죠. 도장을 찍으러 가서. 근데 인쇄가 가게 되면 나중에 물론 투표하러 가면 그 투표소 기표소에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요. 양문석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보면 양문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꽝꽝꽝 찍다 보면은 사표가 생깁니다. 이른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730 재보선 때 당시 동작을 해서 후보 단일화 결정적으로 했거든요. 6일 전에 했습니다. 6일 전에 했는데 투표용지는 그대로 뭐 노회찬, 기동민 다 있다 보니까 기동민 표가 한 1200표 나온 거예요. 그건 완전히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한 105곳이 보면 저 일여 다야로 겹쳐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한 19군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민의당을 향해서 후보 단일화 하자 얘기하고 있고 한 9군데, 8군데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6, 7군데가 그러니까 한 105곳 중에 한 4분의 1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런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 25곳 정도가 후보 단일화가 지금 논의 중에 있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서 국민의당 후보 쪽에 야 이거 안 된다. 우리 합치면 우리 이길 수 있는데 합치자. 얘기를 꺼내놓은 상태인데 당장 오늘 중에 모르겠어요. 극적인 단일화가 된다면은 내일부터 인수하면서 그 사표 방지를 막을 수 있게 보면 사퇴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주 또 금토 양일 동안에 사전 투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2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투표 당일이 아니더라도 그 직전에 금토 양일간 사전 투표하거든요. 사전 투표 전에만 그래도 후보 단일화하면은 대충 알고 가기 때문에 찍으러 가는 사람들은 그 사표를 가서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데 제일 좋기는 사실 오늘 중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뭔가 어떤 그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그러면 전혀 보이진 않는 겁니까, 양 박사님? 보이지 않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적 압박이 가중될 것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한 열흘 이상 남았으니까 선거 전날만 까지만 후보 단일화를 해도 현실적으로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있을 거다 해서 지금 그 황태순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은 인쇄용지고 그 전날에는 어쨌든 그 기표소에 그걸 써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122곳 중에 지금 한 지난 열흘 동안에 여론조사를 한 데를 보면 한 27곳을 거의 박빙 상태에서 야권 단일화를 하면 박빙은 우세 지역으로, 그다음에 13는 박빙 지역으로 계속 옮겨갈 수 있는 게 27곳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한 현재 결과를 다 분석을 해보면 한 열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적 압박은 계속해서 나갈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는 4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주요 이슈가 됨으로써 이 이슈 때문에 정책 이슈가 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총선은 세 개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인물 이슈, 정책 이슈, 그다음에 구도 이슈인데 인물 이슈는 공천 과정에서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이슈는 이제 지나갔고, 그러면 정책 이슈, 예전에 지자체 선거할 때 평화냐 안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이슈, 그다음에 지금은 안보냐 야당 심판이냐 또는 경제냐, 경제 심판이냐, 뭐 이런 부분들로 그 이슈를 몰아가야 되는데 이 이슈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일여다야를 어떻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일여다야의 구도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구도 이슈만 살아있는. 그러면 이번 선거는 참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될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단일화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만큼 수도권에서 어렵다 이런 논란들이 팽배한 거죠. 그렇죠. 앞서 우리 양문석 박사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수도권이 122곳입니다만은 그중에 105곳이 보면 일여다야고 묘해요.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만 봤을 때는 두 개를 합치면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둘이 쪼개져 있어요. 지죠.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언제냐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1996년 15대 총선 때 보면은 당시 국민회의, DJ의 국민회의가 있었고 국민회의에 이제 참여를 거부하면서 나왔던 이기택 노무현의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이 두 양측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하고. 지금도 어쨌든 예를 들어 구통합 진보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하는 것은 민주당하고는 이럴까 이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간에 사실 같은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한수오빠 먹던 식구예요. 근데 어제 둘이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신한국당이 27곳을 얻었고 국민회의가 18곳, 민주당이 한 곳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봐야 19곳이고 서울에서 오히려 신한국당이 이겼습니다. 경기도 보면은 신한국당이 경기도에서 18곳, 국민회의하고 민주당 합쳐봐야 13곳을 갖다가 차지했을 뿐이고 대표적으로 한광옥, 신계륜, 박지원, 백이선, 문희상, 정대철, 이종찬 이곳은 바로 국민회의 내지는 민주당의 중진들이 줄줄이 다 낙선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서울 47곳 중에서 국민회의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서 43곳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신한국당이 앞선 곳은 4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두 야당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곳만 앞섰던 신한국당이 결국 얻기는 27곳을 먹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급하죠. 국민의당에 대고 후보 단일화 하자. 후보 단일화 하자.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처음부터는 안철수만 빼고 다 와라. 이번에도 보니까 안철수 빼고 122곳 중에서 야당 표만 갉아먹지.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갉아먹지 독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일종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약간 그런 감정적 차원 더하기. 아니 후보 단일화 하자면 예를 들어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과 구통합진보당 간에 후보 단일화 하듯이 좋다.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지만은 그건 당세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한테도 몇 몫을 줘라. 몇 몫을 주고 너희가 그 대신 후보 단일화 몇 몫 가져가고 예를 들어 뭐 3대 7로 나누던 2대 8로 나누던 6대 4로 나누던 그렇게 해야 돼야지 일방적으로 백기투항하라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급할 거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알박기 하면서 끝까지 버티느냐. 좀 후보 단일화 좀 하자. 그런데 앞서 우리 양 박사가 정말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뭐 경제 심판이 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협의를 이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본인 지역구 상황도 사실 녹록지 않은 편이거든요. 사실 단일화하면은 쉬울 것도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쉽게 이기죠. 그런데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그 박빙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당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더민주당의 후보들이 박빙 우세나 그다음에 박빙 열세나 열세인데 이미 국민의당 후보하고는 훨씬 더 그 표차가 지지율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양당 구조의 거대 양당 구조의 폐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롯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명분. 그래서 정치를 바꾸자잖아요. 경제를 바꾸자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는 이럴 게 없단데 현실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 강서병인가요? 강서병. 한정혜 후보하고 김성호 후보가 그 처음에 김성호 후보에게 이태규 그 본부장이 징계를 주겠다고 했다가 징계를 뺐잖아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어디서 붙어 있느냐면 더민주당의 한정혜,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김성호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가 더민주당, 국민의당 당 빼라.
국민의당이 당 빼라, 예. 한정혜 대 김승호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서 당 지지 기반의 인물 선택이 아니라 예. 당 지지 기반 없는 말 그대로 인물 선택으로 가자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에 그 조금씩 양보하는 그 흐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로 끝까지 가면 예. 구도에서 다시 정상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약간 필패는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천파동을 새누리당이 저렇게 엉터리를 하고 온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켰는데 수도권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외려 텃밭인 PK하고 TK에서 영향이 있지 예. 수도권은 영향을 안 먹고 거의 구도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구도 싸움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선택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러한 약간씩의 양보들이 이후에 물살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4월 12일까지 1대1 구도를 상당 부분 맞출 가능성은 여전히 예.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단일화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각 당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수도권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윤상현 전 의원 지역구는 제외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왜 무소속으로 나갔죠? 글쎄요. 이게 지난 2월 27일이죠. 이제 뭐 꽤 됐습니다만은. 예. 2월 27일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 불러다 놓고 저 보면 친박 쪽에서 나중에 물론 본인이 찌라시라고 뭐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예. 사설 정보지죠. 근데 어쨌든 뭐 40명 뭐 살생부 명단이 있는데 내가 너는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끝까지 도장 안 칠 거야. 예. 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정두원 의원이 그걸 공개하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죽여. 이 누구랑 통화하면서 김무성 죽여. 이게 이제 녹음됐던 게 일주일에 하면서 난리가 나면서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예. 김무성 대표도 참 갑갑할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수도권이 사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이제 공천 파동도 공천 파동이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보면 3월 다섯째 주에 급락을 해요. 수도권에서 8%포인트가 추락을 합니다. 예. 결국 그건 뭐냐니까 그 앞에 뭐 이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한 공천했다. 그건 이미 그 전주에 다 반영이 됐던 거고 그 주에 반영이 됐던 사건은 이른바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이 사건밖에 없었다고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그것이 반영되면서 한 8%포인트가 추락하면서 김무성 대표에서 뜨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울로 시작해서 예. 인천을 갔는데 인천 13개 지역 중에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기 갔다가는 또 그것이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윤상현 지금 후보 입장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예. 예. 봐라. 지금 보면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자기 측근, 자기 계보 사람들 50명 다 챙기고 고스란히 거의 100% 다 챙겼다. 부산 쪽에는 12명, 16명 후보자 거의 100% 공천 다 받았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이렇게 분탕질하고 라고 마구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얘기한 뭐 잘못됐느냐 했을 경우 김무성 대표도 갑갑해져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나온 김정심 후보 있죠. 김정심 예. 후보가 사실은 김무성 대표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심 후보 본인 스스로가 보면 최양호 교사하고 같은 남해 고향 한 고향이고 그래서 원래 지난해 그 재작년에 예. 7.14 전당대회 때도 김무성 후보 쪽, 김 대표 후보 쪽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던 그런 분인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예를 들어 우리 뉴스와이에서 연합뉴스에서 예. 연합뉴스 TV에서 나머지 12군데 취재하겠어요? 그 지역만 간다고요. 그리고 그 지역 가면서 자연스럽게 윤상현 후보는 무슨 얘기하나 예. 거기다 카메라 대서 이렇게 이분할로 해서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그걸 잊고 싶은데 그 잊고 싶은 추억을 갖다가 그 하루 종일 예. 연합뉴스나 연합뉴스 TV나 각종 종편에서 계속 하루 종일 방송할 텐데 김무성 대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잊힐 수도 안 가죠. 있는 일이 또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위장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윤상현 의원을 살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다. 저러한 비판이 무섭다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외려 윤상현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예.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아니다라고 하는 쐐기를 박아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가서 예. 그걸 받기 싫어서 지금 안 가는 거지요. 그리고 뭐 그런 이 소소한 이유들 언론의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더 강하죠. 김무성 대표가 와서 윤상현을
찍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예. 하는 이야기가 언론을 많이 타겠습니까? 윤상현이 반박하는 이야기가 예. 그 언론을 많이 타겠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선거는 당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거지 예. 중앙선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가가지고 명확하게 쐐기를 박아줘야 되는데 네. 친박과 어정쩡한 봉합 상태에서 그 윤상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윤상현을 도와주는 유세 동선을 잡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짧게 한번 첨언하자면 예. 이번에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누구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가서 누구 예를 들어서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얘기했나요? 예. 안 하죠. 네. 그다음에 이재호 얘기하나요? 이재호 지역 안 하죠. 그리고 아예 출마를 안 했어요. 새누리당. 예. 딱 한 사람만 공격합니다. 탈당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진영 후보에 대해서만은 예. 용산 지역 구민들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진영 그 용산에 가서는 그 얘기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제 양문석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장 대구에서도 사실 김무성 대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뭐 유승민 의원 지역이야 보면 후보가 없습니다만 1번 후보가 예. 유성걸 의원 지역이나 권은희 의원 출마한 지역에 분명히 새누리당 후보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줘야 돼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보면 이재만 후보 지지한테 몰려서 후닥닥 온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대구에서도 저 유성걸, 유승민, 뭐 권은희 등등 다니면서 나는 곧 이번에 당선돼서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그야말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윤상현 의원 건뿐 아니라 그쪽에서 분명히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 기준 다르고 대구 기준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예. 당 대표고 중앙선대위원장이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가 추천한 자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고 예. 상대 후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요. 수도권이 급해서 수도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한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또 부산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부산도 긴급 투입되는 겁니까? 뭔가 지금- 급한 느낌이 있네요. 지금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의 그 특파 표심들이 예. 상당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몇 군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지만 예. 정권 심판론하고 야당 심판론이 그 팽팽하게 정권 심판론이 좀 그 밀리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더 커지고 그 야당 심판론이 좀 작아지는데 문제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정권 심판론이 쑥 성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들을 그 노골적으로 이제 표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대구지에서 아까도 그 여론조사 보면 예. 그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 한 15에서 20 정도 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의 뭐 많이 따라잡았다 오차범위안으로 이거죠. 지금 따라 붙고 있는 거잖아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김해 그 가벌 정도는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해왔고, 예.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들이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텃밭에서 무너지는 순간 기본 그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건 김무성 대표고 예.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텃밭으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예. 더 부채질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시 땡겨올 것이냐, 오히려 밀어낼 것이냐 땡겨올 것이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의 그동안의 꼼수 정치에 예. 텃밭 유권자들이 워낙 그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야권 입장에서는 그냥 김무성 대표가 오고 나면 표 좀 더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부산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기존의 집토끼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전 대표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호남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혹시 갈 수 있느냐? 혹은 가지 않느냐? 아무튼 언론마다 좀 지적하는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까지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아, 못 가요? 못 가죠. 왜냐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서 도움이 돼야 되죠. 예. 표가 한 표라도 표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나타나는 순간, 호남에 나타나는 순간 예. 가뜩이나 저 상처받고 있는 호남 민심들이 이런 소리 나거든요. 예. 그게 지금 보면 실제로 보면은 그쪽 후보자들이 어느 누구도 문재인 대표님 와서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요청을 안 하고 있다는 글쎄 거예요. 지금 현 대표인 김종인 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오면 호남 민심 더 나빠진다. 근데 그거는 지금 김종인 대표도 착각하고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오면 호남 민심이 더 나빠지고 표가 왕창 떨어지는데 김종인 대표도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른바 비례대표 2번 파동, 중앙위한테 중앙위 파동 때문에 결국 좀 더불어민주당 주위는 결국 친노, 또 친노 중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그야말로 사장이고 본인이 임시사장,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이번에 집착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지금 호남에서는 무슨 얘기나 문종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저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그 썬데이 중앙 보니까 호남 르포를 썼는데 보니까 기자가 내려가서 2박 3일을 갔다가 머물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심코 넘기다가 이게 누구냐 싶어서 보니까 문종인이에요. 문재인 더하기 김종인 합쳐서 문종인이라는 그만큼 거예요. 심상치 않다는 얘기네요. 문재인이 내려오면 100이 빠지고 김종인이 내려오면 50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지금 거기 현재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이 전남, 광주, 전북을 갖다 셋이서 좀 나눠서 좀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빨리 와라. 김종인 자꾸만 와라. 속으로 그래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존심 상한 호남 민심이 자꾸만 아픈 트라우마를 갖다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가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지금 가서 괜히 누구 그 팍비에 지금 승부를 결하고 있는데 갖다가 나중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일이 있습니까? 오라는 요청도 있었고 시기를 맞춰서 갈 계획도 있다라고 이제 측근이 얘기를 한 게 있던데요. 가야 돼요.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근데 못 가요. 지금 근데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죠. 광주 8석 중에 이용섭, 권현희 두 사람이 붙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7개는 넘어간 거잖아요. 즉 가도 지고 안 가도 지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가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을 위해서 그럼 대선 후보로는 찾아가고 지금 총선 때 안 찾아갈 겁니까? 어째도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요 여전히 호남의 20대, 30대, 40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안철수 대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안철수 대표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재결집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지금 호남은 문재인, 안철수를 두고 세대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가야 되고, 역풍은 50대 이상에서 부는 거지 40대 이하로 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권을 꿈꾼다라고 하면 총선 때 못 간 사람이 대선 때 가면 진짜 돌맞지요. 그런데 지금 가서 석고대죄하고 왜 호남 민심이 자신으로부터 돌아섰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말 그대로 석고대죄함으로써 이런 그 분열과 갈등의 새로운 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난 김종인 대표 지금 안경 선배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종인. 그래 김종인 대표 문제는요. 김종인 대표는 이미 지난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보였던 것처럼 정치 프로페셔널이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이유는 중도 세력, 스윙보트, 무당청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에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모셔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정책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분이 계속해서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외려 가장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정치력이 가장 뛰어나야 되는 구도에 있어서 야권 연대 문제는 김종인 대표 전문도 아니고 본인이 계속해서 밥상을 들고 찾던 사람들이잖아요. 야권 통합 이후에 문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저격 공천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나누 먹기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고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해서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인 강봉균 위원장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전공 영역도 아니고 자기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은 그런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전체 정책 이슈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대표의 잘못된 정치적 발언과 선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참 열흘밖에 안 남은 이 총선 구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